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금융 골든벨을 향한 스마트한 첫걸음 시니어 금융 꿀팁 온라인 클래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금융 이야기를 나눌 강사 손은경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시니어 금융교육협의회에서 시니어 금융 역량 강화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매년 금융감독원과 함께 도전 시니어 금융 골든벨을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는 두나무에서 후원해서 총 4회 1,200명이 함께하는 행사로 진행됩니다. 25일부터 진행되는 도전 금융 골든벨에 함께 참여하실 여러분께 생활 속에서 꼭 알아야 하는 금융 지식과 실천 방법을 알기 쉽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또한 단순히 퀴즈쇼를 위한 지식 전달을 넘어서 여러분의 금융 감각을 한층 업그레이드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과 깊이 연결된 핵심 금융 꿀팁 30가지를 총 6가지 주제로 나눠서 차근차근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제1장, 슬기로운 금융생활입니다. 일상에서 놓쳐서는 안 될 신용 꿀팁을 알려드리고 헷갈리기 쉬운 금융 상식을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장, 노후 자금을 위한 금융상품 활용법입니다. 예금, 적금은 기본이죠. 시니어에게 유리한 금융상품을 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3장, 100세 시대에 나를 지켜주는 연금. 국민연금부터 개인연금까지 연금으로 평생 월급 받을 수 있는 법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4장, 누구나 당할 수 있는 금융사기 대응법입니다. 보이스피싱, 메신저 피싱, 스미싱 등 다양한 금융사기로부터 내 정보와 돈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5장, 디지털 전환 시대에 떠오르는 디지털 자산,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디지털 자산의 개념과 그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을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 6장에서는 금융 소비자로서 꼭 알아야 할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주요 내용과 피해 구제 방법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보내드린 교재와 오늘 강의 내용을 잘 살펴보신다면 금융 골든벨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두실 수 있을 겁니다. 함께 도전할 준비가 되셨을까요? 그럼 힘차게 출발해 볼까요? 제1장, 슬기로운 금융생활 편입니다. 시니어에게 유익한 금융 꿀팁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할인도 받고 세금도 줄이고 더 안전하게 금융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동차 보험료 할인받는 방법 있다는 거 알고 계실까요? 오늘 알려드릴 첫 번째 꿀팁은 바로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할인 특약입니다. 만 65세 이상이신 분들 중에서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시는 분이라면 주목해주세요.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시고 인지능력 자가진단 결과가 1에서 3등급이라는 확인증을 보험회사에 제출하시면 자동차 보험료를 최대 5%까지 할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자동차 보험의 기명 피보험자가 1인 한정 또는 부부 한정 특약에 가입되어 있어야 해요.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건 만 75세 이상이신 분들만 해당됩니다.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시고 인지능력 자가진단에서 수료 등급 받으시면 자동차 보험료 3.6% 할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어때요? 교육받고 보험료까지 할인되니까 꼭 챙겨야 될 꿀팁 맞죠? 두 번째 꿀팁은 주택연금 가입자라면 받을 수 있는 치매보험 할인 혜택입니다. 혹시 주택연금에 가입하신 분들이 계실까요? 주택연금에 가입하신 분은 주택금융공사에서 안내해주는 치매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를 10% 할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할인 혜택은 본인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배우자나 자녀분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금융 꿀팁은 세금 없이 이자 받는 비과세 종합저축 꿀팁입니다. 혹시 이자나 배당소득에서 세금이 빠져나가는 게 아깝다고 느껴보신 적 없으신가요? 만 65세 시니어분들께 특별히 제공되는 비과세 종합저축 제도입니다. 이 상품에 가입하시면 원금 기준 최대 5천만 원까지 예금이나 투자로 생기는 이자나 배당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됩니다. 보통은 이자 소득의 15.4% 세금이 붙는데 비과세 종합저축에 가입하면 이 세금이 면제되는 거예요. 이거 꽤 큰 혜택이죠. 이 제도는 예적금뿐만 아니라 펀드 같은 금융투자 상품, 보험,
공제 상품도 적용됩니다. 세금 없이 돈을 불릴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말고 꼭 활용해 보세요. 네 번째 꿀팁은 시니어 투자자를 위한 숙려기간 제도, 지정인 알림 서비스입니다. 혹시 ELS 같은 복잡한 금융상품에 대해서 투자 권유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65세 이상 시니어분들이 이런 투자 상품에 가입할 경우 혹시 충동적으로 결정하신 건 아닌지 금융회사가 이 영업일 이상 숙려기간, 즉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가족이나 믿을 수 있는 조력자에게 가입 사실을 문자로 알려주는 지정인 알림 서비스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만약 숙려기간 안에 가족과 상의 좀 해보고 이거 아닌 것 같다 싶으면 가입을 철회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ELS, 파생상품, 파생결합펀드처럼 손실 위험이 크거나 구조가 어려운 상품은 충분히 고민하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꿀팁은 시니어의 보험 청약 철회 기간 연장입니다. 여러분, 보험 가입 후에 마음이 바뀌어서 취소하고 싶은 적 없으신가요? 보통 보험은 가입한 뒤에 보험 증권은 받을 날부터 15일 또는 청약한 날로부터 30일 중에서 더 빠른 날까지 철회가 가능한데요. 그런데 만 65세 이상 시니어가 전화로 가입한 보험이라면 청약 철회 가능 기간이 최대 45일로 늘어납니다. 조금 더 생각할 여유가 생긴 셈이니까 전화로 보험 가입하실 때는 꼭 이 제도를 기억해 주세요. 여섯 번째 꿀팁은 보험금 대리 청구인 지정 꿀팁입니다. 혹시 내가 너무 아프거나 치매로 인해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이럴 때를 대비해서 대리 청구인을 미리 지정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치매, 의식불명, 중대한 질병으로 인해서 보험금을 본인이 직접 청구할 수 없을 경우 가족이나 지인이 대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미리 지정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자동차 보험, 질병, 상해보험 등 다양한 보험에 적용되며 보험사마다 조건이나 범위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까 미리 꼭 보험사에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슬기로운 금융생활 두 번째, 금융상품 현명하게 가입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여유자금용 통장은 파킹 통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당장 쓰진 않지만 언젠간 쓸 돈 어디에 두고 계실까요? 그럴 땐 파킹 통장을 활용해 주세요. 언제든지 입금과 출금이 가능하면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제공받을 수 있어서 예비자금이나 당장 쓰지 않을 여유자금 관리에 매우 유용합니다. 두 번째, 특판, 예적금 상품에 가입할 때는 우대금리 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특판 상품은 금리가 높아서 눈길이 가지만 우대금리 조건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가 필수다, 신규 고객만 가능하다 같은 조건이 숨겨 있을 수 있으니까 가입 전에 상품 설명서를 꼭 확인하고 신중하게 선택해 주세요. 세 번째, 예적금 상품의 만기일은 꼭 챙기셔야 합니다. 예적금은 만기까지 유지해야 약속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기 후에는 금리가 뚝 떨어지기도 하죠. 은행에서 보내주는 문자나 알림 서비스를 꼭 켜두시고 필요하다면 자동 재해치 서비스를 활용해 보세요. 네 번째, 사모금융의 세제 혜택 상품도 적절하게 활용해 보세요. 신협, 농협, 새마을금고 같이 상호금융기관에서는 조합원이 3천만 원까지 예치하면 이자소득세 15.4%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농어촌 특별세 1.4%는 부과되니까 이 점은 기억해 주세요. 다섯 번째, 갑자기 긴급자금이 필요할 때는 예적금 담보대출도 고려해 보세요. 예적금을 상당 기간 불입했거나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품이라면 이자 비용을 감안하더라도 예적금 담보대출이 더 나은 선택이 되실 수 있습니다. 또 일부 상품은 부분 인출도 가능하니까 잘 비교하셔서 유리한 방법을 선택해 주세요. 이 다섯 가지만 기억해도 여러분의 금융생활이 훨씬 더 스마트해질 겁니다. 현명하게 가입하고 똑똑하게 돈을 관리해 보세요. 슬기로운 금융생활 세 번째 금융 꿀팁, 잘못 송금한 돈 꼭 돌려받으세요. 혹시 송금할 때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서 엉뚱한 사람에게 돈을 보내본 경험 있으신가요?
요즘은 모바일 뱅킹, 간편 송금 등으로 간편하고 편리하게 송금할 수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그만큼 잘못 돈을 보내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은행이 수취인에게 연락해서 자진 반환을 요청해도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으면 돌려받는 게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바로 차고송금 반환 지원 제도 덕분인데요. 이 제도는 예금보험공사가 잘못 송금한 돈을 다시 찾아주는 제도입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에게 반환 안내서를 보내고 그래도 돌려받지 못하면 법원의 지급명령 절차까지 진행해서 송금한 돈을 회수해줍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금융회사에서 간편송금으로 보낸 경우나 간편송금에서 간편송금으로 보낸 경우에는 차고송금 반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잘못 보낸 금액도 5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여야 하고 송금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또 먼저 금융회사에 반환 요청을 했지만 실패할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보이스피싱이나 사기 등 범죄에 의한 송금은 제외됩니다. 보험회사를 제외한 송금 기능이 있는 금융회사가 해당되고 최근엔 수취인이 자진해서 돌려줄 수 있는 기간도 3주에서 2주로 단축돼서 예전보다 훨씬 빨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거나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송금 실수로 돈을 잘못 보내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차고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통해서 보다 안전하고 확실하게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슬기로운 금융생활 네 번째 금융 꿀팁, 내 돈 안전하게 지켜주는 장치, 바로 예금자 보호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런 걱정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열심히 모은 돈 만약 은행이 파산하면 어떡하지?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예금자 보호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금융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파산으로 인해서 고객의 예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될 때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일정 금액까지 예금을 보호해주는 제도입니다. 보호 대상이 되는 금융회사는 은행, 보험회사,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종합금융회사, 저축은행 등이 포함됩니다. 단 농협이나 수협, 지역조합, 새마을금고, 신협 등은 관련 법률에 따라서 자체 기금에 의해 보호되고 있고 우체국은 국가가 지급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모든 금융상품이 다 보호되는 건 아닙니다. 정기예금, 적금, 입출금 통장처럼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에만 보호 대상이 되고 펀드나 주식처럼 수익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상품은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이제는 한 금융회사에서 1인 기준 1억 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합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각 금융회사별로 따로따로 적용되기 때문에 1억 원이 넘는 자산은 여러 금융회사로 분산해서 관리하면 좀 더 안전하겠죠. 또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IRP, 연금저축과 같이 예금 보호 대상 금융상품은 동일 금융회사의 예금자가 보유한 일반 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받습니다. 내가 열심히 모은 소중한 돈, 이제는 예금자 보호제도를 잘 알고 똑똑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슬기로운 금융생활 5번째, 빚이 많아 힘드신 분들을 위한 제도, 바로 개인채무조정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살다 보면 갑작스러운 실직, 질병, 사업 실패 등으로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죠. 그럴 때 무작정 포기하지 마시고 합법적으로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해 주세요. 이걸 바로 개인채무조정제도라고 합니다. 이 제도는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이자율을 조정하거나 분할 상환, 채무 감면 등을 통해서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크게 법원이 주관하는 공적 채무 조정과 신용회복위원회가 주관하는 사적 채무 조정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공적 제도부터 소개할게요. 공적 채무 조정 제도는 다시 개인 회생과 개인 파산으로 나뉘어집니다. 개인 회생은 무담보 채권 10억 원 이하,
담보채권 15억 이하 채무가 있고 일정한 소득이 있는 분들이 법원의 인가를 받아서 자신의 가용소득으로 3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책받는 제도예요. 크게 법원이 주관하는 공적 채무조정과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사적 채무조정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공적 제도부터 소개할게요. 공적 채무조정 제도는 다시 개인 회생과 개인 파산으로 나뉘어집니다. 개인 회생은 무담보채권 10억 원 이하, 담보채권 15억 이하의 채무가 있고 일정한 소득이 있는 분들이 법원의 인가를 받아서 자신의 가용소득에서 3년에서 5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개인 파산은 소득이나 재산이 거의 없는 분들을 위한 제도로 법원이 남은 재산을 정리해서 채권자에게 나눠주고 남은 빚은 아예 탕감해주는 법원의 결정입니다. 면책 절차를 통해서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해서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겁니다. 다음은 사적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입니다. 한 개 이상의 금융회사의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이 무담보 5억, 담보 10억 원 이하의 분들이 신청 가능합니다. 연체 기간에 따라서 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 개인 워크아웃으로 나눠볼 수 있고 신청 다음 날부터 채권금융회사의 추심활동이 중지됩니다. 신속채무조정은 채무를 정상이행 중이지만 연체가 예상되거나 30일 이하의 단기 영체 중인 채무자에게 신속한 채무조정 지원을 통해서 연체 장기화를 방지합니다. 미리 상환 조건을 조정해서 신용점수 하락을 막는 제도예요. 사전채무조정은 연체가 31일 이상, 81일 이하인 분들을 위한 제도인데요. 연체이자를 감면해주고 약정이자와 상환기간도 조정해줍니다. 개인 워크아웃은 90일 이상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채무조정 이후에 장기간 분할 상환이 가능한 사람에게 유리한 사적 구제 제도입니다.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이자, 연체이자 감면, 경우에 따라서는 원금이 감면되기도 합니다. 또한 성실하게 상환하는 경우 조기에 신용정보상 공공기록정보가 삭제돼서 신용회복에 유리합니다. 빚 때문에 힘드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센터 통해서 간편하게 상담받고 나에게 맞는 해결 방법을 찾아보세요. 전문가를 통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줄 수 있을 겁니다. 제2장 노후자금 관리를 위한 첫 번째 꿀팁, 금융상품 활용법입니다. 노후자금 관리 꿀팁 첫 번째, 안전하게 자산관리하자입니다. 노후자금은 앞으로의 삶을 지탱해주는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런데 무리한 투자로 손실이 나거나 물가는 오르는데 수익이 없으면 생활이 점점 불안해질 수밖에 없죠. 또 부동산만 가지고 있으면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현금이 없어서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내 상황에 맞는 금융상품을 잘 선택해서 노후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금융상품은 크게 저축상품과 금융투자상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저축상품은 은행 등에 돈을 맡기고 만기 때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는 구조로 위험이 낮고 예금자 보호도 되는 수익이 크지 않은 상품입니다. 반면에 주식과 같은 금융투자상품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원금 손실도 위험도 크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저축상품 선택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저축의 목적, 기간, 금액을 미리 정하고 금융감독원 파인 사이트에서 금리와 조건을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 만기를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됩니다. 중간에 해지하면 금리가 낮아지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유지할 수 있을지를 잘 따져보셔야 합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에 우선 가입하고 연금 우대통장이나 특판예금처럼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상품도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세요. 무엇보다 예금자 보호가 되는 상품인지 꼭 확인하시고 1억 이상은 여러 금융회사에 나눠서 예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후자금은 단순히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지키고 운용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노후자금 관리 꿀팁 두 번째, 금융투자상품 제대로 알고 투자하자입니다. 주식이나 펀드 같은 금융투자상품을 활용할 때는 시니어가 꼭 알아둬야 할 점들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식 투자를 할 계획이 있다면
비과세 종합저축을 꼭 활용해 보세요. 만 65세 이상이라면 증권사에서도 비과세 종합저축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데요. 이 계좌를 통해서 주식을 매수하면 배당소득세를, ETF 투자 수익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또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식 투자와 관련된 사기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인터넷이나 SNS에서 자칭 주식 전문가라는 사람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입금을 요구하거나 투자 정보를 미끼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사기거나 등록되지 않은 불법 투자업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비상장 주식 거래를 가장하거나 가짜 주식 거래 앱을 배포해서 투자금을 가로채는 사례도 많으니까 항상 조심하셔야 합니다. 펀드에 투자할 때도 몇 가지 꼭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펀드는 환매 신청을 해도 바로 입금되지 않고 2일에서 3일, 길게는 2주 이상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운용사가 자산을 현금화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자금이 필요한 시기에는 미리미리 환매 일정을 확인하고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 펀드에 가입하실 때는 주의하실 것이 있는데요. 수수료나 보수 항목도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같은 종류의 펀드라도 판매사나 운용사에 따라서 수수료 구조도 다를 수 있고, 특히 가입 후에 얼마 안 돼서 환매하면 별도의 환매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전용 펀드는 수수료가 저렴한 경우가 좀 많아서 온라인 활용도 고려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요즘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신 ETF, 즉 상장지수 펀드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ETF는 펀드처럼 여러 자산에 나누어서 투자하면서도 주식처럼 시장에 사고 팔 수 있는 상품입니다. 수수료와 운용 보수가 일반 펀드보다 저렴하고 증권거래세도 면제돼서 비용 면에서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다만 주식처럼 원금 손실 위험이 있고 상장 폐지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상품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한 뒤에 투자하셔야 합니다. 무작정 따라하기보다는 제도와 상품을 제대로 알고 내 상황에 맞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하고 현명한 투자로 슬기로운 노후 생활을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노후자산 금융 꿀팁 세 번째, 신용점수 관리입니다. 신용이란 쉽게 말해 돈을 제때 갚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 신용을 수치로 나타낸 것이 신용점수인데요. 1점에서 1000점까지 평가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출이 쉬워지고 이자가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900점이 넘는 사람과 300점대인 사람이 같은 금액을 빌릴 경우 이자율이 3배 이상 차이가 날 수 있는데요. 결국 신용점수는 곧 돈의 가치, 즉 금융비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지표인 셈이죠. 그렇다면 신용점수는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먼저 현금 서비스나 카드론, 대부업 대출은 가급적으로 피하셔야 합니다. 연체하지 않더라도 신용점수가 크게 떨어질 수 있거든요. 또 카드값, 통신요금, 세금처럼 자주 내는 돈은 자동이체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액이라도 연체가 반복되면 신용점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소액 연체라도 기록에 남게 되면 최장 5년까지 신용점수 평가 시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곳에 주거래 금융기관을 정해서 꾸준히 거래하게 되면 금융기관이 신용도를 좀 더 높게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꾸준히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신용카드의 한도는 30에서 50% 이내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체크카드는 월 30만 원 이상 사용하시면서 꾸준히 실적을 쌓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 세금이나 통신요금을 성실히 납부한 기록을 신용평가회사에 제출하면 신용점수 상승에 반영할 수 있고 요즘은 마이데이터를 활용해서 내 자산 정보를 추가 제출해서 신용평가에 반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내 신용점수는 나이스지킴이, 올크레딧 같은 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나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앱에서도 무료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혹시 오류가 있다면 이의 신청도 가능하니까 꼭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꿀팁 하나, 신용점수가 올랐다면 금리 인하 요구권을 꼭 활용하세요. 대출 중이시라면 내 신용이 좋아졌거나 소득이 늘었을 때 은행 금리를 내려달라라고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은 모바일 앱에서도 간단히 신청할 수 있으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용은 하루아침에 쌓이진 않지만 꾸준히 관리하면 돈을 절약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노후 자산관리 네 번째 금융 꿀팁, 현명한 보험 계약 관리입니다. 보험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들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보험을 중도에 해지하면 지급받는 해약 환급금은 사업비 같은 것들을 차감하기 때문에 낸 보험료보다 적거나 아예 없을 수도 있고, 무엇보다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나 사고에 대해서 보장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지는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해요. 긴급 자금이 필요하다면 보험 계약 대출이나 중도 인출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 계약 대출은 보장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해약 환급금의 일정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심사도 없고 언제나 상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이자를 연체로 인해서 대출 원리금이 환급분을 초과하게 되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유니버셜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중도 인출도 가능합니다. 이자 부담은 없지만 보장금액 또는 해약 환급금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번엔 보험료 납입이 부담되는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안내 드릴게요. 먼저 자동대출 납입 제도입니다. 보험료를 제때 내지 못해도 일정 기간 동안은 해약 환급금에서 자동으로 대출 처리돼서 계약을 유지할 수 있게 돕는 제도죠. 또한 납입 이후에는 보험료를 당장 납입하지 않아도 계약이 유지되는 방식으로 주계약 해약 환급금에서 자동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적립액이 부족하면 결국 해지될 수 있어서 잔액 확인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감액 완납은 앞으로 보험료를 더 이상 낼 필요는 없지만 대신 보장 금액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사망보험금 등 보장이 얼마나 줄어들고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해지된 보험이라도 부활 제도를 통해서 다시 살릴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약 환급금을 받지 않았다면 3년 이내에 부활 신청이 가능하고 미납된 보험료와 이자를 납부하면 복원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해지된 지 3개월 이내라면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부활이 가능하지만 그 이후에는 보험회사가 심사하고 해지 기간에는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보장되지 않으니까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보험은 장기적인 보장을 위한 금융상품입니다. 불가피한 상황이 생기더라도 해지하기 전에 다양한 대안을 꼭 생각해보고 결정해주세요. 그래야 손해를 줄이고 보장도 지킬 수 있습니다. 노후자금 관리 다섯 번째 금융 꿀팁, 채권 투자입니다. 요즘 채권 투자에 관심 많이 가지신 분들이 있으시죠? 오늘 채권 투자에 대해서 꼭 알고 가셔야 될 5가지 핵심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채권도 원금 손실이 날 수 있고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채권은 쉽게 말해서 기업이나 정부의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구조인데요. 만약 발행기관이 파산하면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금융기관에서 판매 중인 조건부 자본증권이나 후순위 채권, 신종 자본증권은 변제순위가 낮기 때문에 위험을 충분히 따져보고 투자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해외 채권에 투자할 때는 환율 변동도 반드시 고려하셔야 합니다. 해외 채권은 외국 통화로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원화로 투자하면 환율이 오르거나 내리는 것에 따라서 실제로 받는 돈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자나 원금은 그대로인데 환율이 떨어지면 우리가 받게 되는 원화의 금액은 줄어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해외 채권에 투자할 때는 그 나라의 경제 상황이나 환율이 어떻게 변할지 미리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좌를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현재 채권을 팔아서 생기는 차익에는 세금이 없고 이자 소득에는 15.4%의 세금이 붙는데요. 중개형 ISA 계좌를 이용하면 이자 소득의 일부는 비과세, 나머지는 낮은 세율 9.9%로 과세돼서 세금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또한 IRP나 DC 같은 퇴직연금 계좌를 통해서 채권에 투자하게 되면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그냥 투자하는 것보다 세금 혜택이 있는 계좌를 활용하면 훨씬 더 유리해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네 번째, 투자 설명서와 신용평가서를 꼭 확인해 주세요. 채권은 구조가 비교적 간단하다고 생각해서 수익률만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은 발행기관의 사업 위험이나 상환 능력 등 꼼꼼히 따져야 할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자료는 금융회사 홈페이지, 예탁결제원,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파생결합사채에 대한 주의입니다. ELB, 즉 파생결합사채는 특정 주가나 지수의 움직임에 따라서 수익률이 정해지는 상품입니다.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약속한 이자나 수익을 받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원금만 돌려받는 구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고 투자금도 따로 보호가 되지 않기 때문에 ELB를 발행한 증권사가 파산하면 원금이나 이자도 못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투자를 할 때는 상품 구조뿐만 아니라 발행사의 재무 건전성과 지급 능력도 꼭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채권은 잘만 활용하면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 수단이지만 그만큼 발행기관의 신용, 환율, 세금, 구조적 위험 등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슬기로운 투자로 내 재산을 지키는 지혜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제3장, 100세 시대의 나를 지켜주는 연금 편입니다. 첫 번째 꿀팁, 기초연금입니다. 어르신들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위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기초연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시는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 인정의 기준 하위 70%의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르신들께 매달 일정한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보면 독거 어르신은 월 소득 인정액이 228만 원 이하, 부부 가구는 364만 8천 원 이하인 경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공무원 연금이나 군인 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그럼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전년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지급되는데 2025년 기준으로는 독거 어르신은 최대 월 34만 2,510원, 부부 가구는 두 분 합쳐서 최대 54만 8천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아주 낮은 어르신들, 즉 하위 30%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최고 금액을 소득과 무관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제도는 근로소득에 대해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해주는 방식을 적용하기 때문에 일을 하시는 어르신들이라도 연금을 줄이거나 못 받는 불이익을 완화해주고 있습니다. 즉, 일을 하시더라도 일정 소득까지는 연금을 줄이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가능하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집에서 편하게 복지로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답니다. 신청하고 나면 보통 30일 이내에 결과 통보를 받게 되고 조사나 심사에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경우에는 최대 60일 이내의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노후에 가장 중요한 건 안정된 생활 기반입니다. 기초연금이 여러분의 삶에 든든한 지원이 되길 바랍니다. 나를 지켜주는 연금 두 번째 꿀팁, 국민연금입니다. 100세 시대를 대비하는 가장 기본적인 연금, 국민연금은 평생 동안 받을 수 있는 종신연금으로 물가가 오르면 연금액도 자동으로 오르기 때문에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국민연금에는 여러 가지 급여 종류가 있는데요. 먼저 가장 잘 알려진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일정한 나이가 되었을 때 평생 동안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남은 가족이 받는 유족연금, 장애가 남을 정도의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장애연금도 지급이 됩니다. 노령연금은 출생 연도에 따라서 수령 가능한 나이가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1952년생까지는 만 60세부터, 1969년생부터는 만 65세부터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금은 해당 나이에 생일이 지난 다음 달 25일부터 지급되기 시작합니다.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가능하고 우편이나 인터넷으로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셔야 되고 그 이후에는 지급 빨리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 수령액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늘릴 수 있을까요? 먼저 가입 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보험료를 많이 낼수록 연금이 많아집니다. 소득이 없어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이 있다면 추후 납부 제도를 이용해서 나중에 보험료를 추가 납부하실 수도 있고 60세 이후에도 계속 납부하고 싶다면 이미 계속 가입 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또 연금을 나중에 받을수록 최대 36%까지 더 많이 받는 연기 연금 제도도 있습니다. 예전에 받은 반환 일시금을 다시 돌려주고 가입 기간을 복원할 수 있는 반납 제도도 있습니다. 건강보험과 관계도 꼭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2025년부터는 연간 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건강보험 피부영자 자격이 사라지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돼서 보험료를 직접 부담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처럼 공적연금 소득은 전액 소득으로 포함되거든요. 다른 소득과 함께 잘 계산해서 연금 소득과 건강보험료 부담을 함께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노후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안정적인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를 지켜주는 연금 세 번째 꿀팁, 사적연금입니다. 안정된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국민연금 외에도 개인이 준비할 수 있는 사적연금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적연금과 관련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절세 방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건데요. 먼저 IRP에 퇴직금을 넣는 경우 바로 세금을 내지 않고 퇴직소득세가 이연되고 그로 인해서 추가 운용수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을 연금으로 꺼냈을 때는 받는 기간에 따라서 퇴직소득세를 감면받게 되는데요. 연금으로 인출 시에는 10년까지는 퇴직소득세 30%, 감면되고 11년 이후에는 40% 감면, 그리고 20년이 초과되면 50% 감면으로 절세 효과가 나타납니다. 또 IRP나 연금저축 계좌 안에서 발생하는 이자나 수익은 당장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복리로 굴리기에 아주 유리한 구조가 됩니다. 게다가 연금소득세는 일반 금융소득세보다 낮은 세율로 적용돼서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납입할 때도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2025년 현재 기준으로 연 9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소득이 있는 분이라면 연말 정산 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단, 연금으로 받을 때는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에서 받은 연금이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하면 전체 금액에 대해서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을 수령할 때에는 시기와 금액을 잘 나눠서 1,500만 원 이하로 조정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 기억하실 점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본인 부담금은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요. 이 경우 국세청에서 발급 가능한 소득 세액공제 확인서를 금융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연금을 언제부터 받을지에 따라서도 세금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55세에서 69세에 받으면 세율이 5.5%, 70세가 넘으면 4.4%, 80세 이상이면 3.3%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좀 여유가 된다면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사적연금은 단순히 저축을 넘어서 세금과 수령 전략을 함께 고려할 때 노후 생활에 훨씬 더 큰 도움이 됩니다. 나를 지켜주는 연금 네 번째 꿀팁, 주택연금입니다. 사는 집으로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 바로 주택연금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택연금은 집이 있지만 현금이 부족한 어르신들을 위해서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매달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쉽게 말해서 거주하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그 집에 계속 살면서 돈을 받는 방법입니다. 그럼 누가 가입할 수 있을까요?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만 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주택자라도 합산가격이 12억 원 이하라면 가능합니다. 가입주택에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직접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이 있어서 상환이 좀 어려운 상황이라면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대출을 먼저 갚고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때 연금 중에 일부는 일시 인출해서 대출 상환에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연금을 받고 있는 중에 갑작스럽게 의료비나 결혼자금 등 큰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 인출 제도를 이용하면 일정 금액을 미리 꺼냈을 수도 있습니다. 즉, 정기적인 연금 외에 비상금처럼 활용할 수 있다는 기능도 있다는 거죠. 혹시 이사를 가게 되면 주택연금 못 받게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새로 이사한 집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담보를 다시 설정하고 연금을 계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 가격이 달라지면 연금액이 조정될 수 있고 이사 관련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입자가 장기간 집을 비우게 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요양원 입소나 자녀와 동거하는 경우 주택금융공사의 승인을 받으면 예외적으로 일시적인 임대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입자가 사망하면 이 주택연금은 자동 종료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주택 소유권을 단독으로 확보하면 연금을 승계할 수 있고 신탁 방식 주택연금을 선택했다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배우자가 연금을 이어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정소득이 필요한 노후, 여러분의 집이 든든한 노후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지켜주는 연금 5번째 꿀팁입니다. 연금 관련한 사이트를 알려드릴게요. 요즘은 무엇이든 정보가 힘이 되고 돈이 되는 세상입니다. 든든하고 안전한 연금 생활을 하기 위한 연금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를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연금 관련 세금이 궁금하신 분들은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통합연금 포털 사이트를 이용해 보세요. 여기에는 내 연금을 조회하고 연금 상품을 통합 비교하면서 맞춤형 설계를 통해서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 데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퇴직소득세를 얼마나 내야 하는지 미리 알아보는 방법입니다. 국세청의 세금 모의 계산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내가 받을 퇴직금에서 얼마나 세금이 나가는지 직접 계산해 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내 국민연금이 얼마나 될지 혹시 못 받은 연금은 없는지 알고 싶으실 때 국민연금공단의 내 연금 알아보기 서비스를 통해서 예상 수령액, 납부 금액, 연금 청구까지 모두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연금이 나에게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하신 분들 있으시죠?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예상연금 조회에서 소유한 집의 가격과 연령을 입력하시면 매달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이트를 통해서 세금부터 수령액까지 꼼꼼하게 확인하시면서 나에게 맞는 연금 전략을 세워보세요. 노후가 훨씬 든든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